(34화) 줄거리. 촉군에 패한 소나는 패잔병을 이끌고 이릉으로 달아나고 유비는 이릉 경계에 70여리에 걸쳐 영체를 짓는다. 촉의 위세에 두려움을 느낀 부사인과 미방이 관우의 원수 마충을 죽여 촉으로 토항하러 갔지만 유비는 용서하지 않는다. 한편 걱정하는 송건에게 감택이 육손을 청거하고 송건은 일개서생인 그를 대도독으로 임명한다. 장수와 부하들이 육손의 말을 듣지 않는 가운데 육손은 계책을 진행하여 촉군이 영체를 살림에 700여리에 걸쳐 잇따라 세우기를 기다려 화공으로서 일시에 섬멸한다. 수많은 군사와 장수를 잃고 성도로 돌아갈 면목이 없는 유비는 백제성에 머문다. 한편 유비는 백제성 영왕궁에서 병이 들어 일어나지 못하고 점점 침중해졌다. 장무 3년 여름 4월에 이르러 유비는 병이 사지에 퍼진 것을 알았다. 또한 관우 장비 두 동생을 애통하게 부르니 병이 더욱 심해졌다. 두 눈이 흐려지니 곁에서 모시는 사람들을 보기 싫어했다. 이에 좌우 사람들을 꾸짖어 물리치고 홀로 침상 위에 누웠다. 호련히 음산한 바람이 불어와 등불이 흔들리며 깜빡인다. 등장 그늘 아래 두 사람이 시립해 있다. 유비가 노해 말한다. 짐의 심정이 안녕하지 못해서 너희더러 나가라 했거늘 또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그들을 꾸짖어도 물러나지 않아 유비가 일어나 바라보니 윗자리는 운장이요 아랫자리는 익덕이다. 유비가 크게 놀라 말한다. 두 아우가 원래부터 아직 살아 있었는가? 운장이 말한다. 저희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요. 상제께서 저희 두 사람 평생 신의를 잃지 않았다고 모두 칙명을 내려 신으로 삼으셨소. 형님도 머지않아 형제와 함께 하실 것이오. 유비가 그들을 붙잡으며 크게 곡한다. 문득 깨어보니 두 아우가 보이지 않는다. 즉시 시종을 불러 물어보니 이때가 바로 삼경이었다. 유비가 탄식한다. 짐이 머지않아 인간 세상을 뜨겠구나. 곧 사자를 성도로 보내 승상 제갈량, 상서령 이염 등에게 밤을 새워서라도 영왕궁으로 와서 유명을 들으라 했다. 공명 등이 유비의 둘째 아들 노왕 유영, 양왕 유리와 함께 영왕궁으로 와서 황제를 만나고 태자 유서는 성도에 남아서 지키게 했다. 한편 공명이 영왕궁에 이르니 유비의 병세가 위급한지라 황망이 용탑 아래 엎드렸다. 유비가 공명을 용탑 옆에 불러서 앉혀 그 등을 어루만지며 말한다. 짐이 승상을 얻은 뒤 요행이 제업을 이루었소. 어찌 지식이 천박하고 비루한 줄 모르고 승상의 말을 듣지 않아 스스로 패전을 부르고 말았소. 그 회한으로 발병하니 죽음이 조석에 달렸소. 뒤를 이을 아들이 허약하니 부득불하게 대사를 부탁하오. 말을 마치고 얼굴 가득 눈물을 흘린다. 공명도 눈물 흘리며 흐느낀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 용체를 잘 보존하시어 천하의 소망에 부응하소서. 유비가 두루 바라보는데 마량의 아우 마속이 곁에 있어 유비가 잠시 물러나라 명했다. 마속이 물러나자 유비가 공명에게 말한다. 승상은 마속의 재주가 어떻다 보시오. 그 역시 당세의 영재입니다. 그렇지 않소. 짐이 관찰하니 말이 실제보다 지나치니 크게 쓰지 마시오. 승상께서 깊이 살펴야겠소. 분부를 마치고 지시를 내려 신하들을 정각으로 불러들였다. 종이와 붓을 가져다 유조를 쓰더니 공명에게 건네주고 탄식하였다. 짐이 독서를 즐기지 않아 대략만 알고 있소만 성인께서 이르시기를 새가 죽으려 할 때는 그 울음이 구슬프고 사람이 죽으려 할 때는 그 말이 선하다 하셨소. 짐이 본래 경들과 더불어 조시 역적을 멸하고 함께 한시를 바로잡을 날을 기다렸으나 불행히 중도에 헤어지는구려. 수고롭겠지만 승상께 태자 유선을 도와달라 부탁하니 흔히 하는 말로 여기지 마시오. 물은 모든 일을 승상이 가르쳐주기 바라오. 공명 등이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리며 말한다. 폐하께 청하옵건대 용체를 쉬게 하옵소서. 신들 모두 견마지로를 다해서 폐하의 지우지은을 보답하겠나이다. 유비가 내시에게 명하여 공명을 일으켜 세워
한 손으로 그 눈물을 닦아주고 한 손으로 그 손을 잡고 말한다. 짐은 이제 죽을 것이요. 내 가슴 깊이 담아둔 말을 하겠소. 어떠한 성유를 내리시려 하시옵니까? 유비가 눈물 흘리며 말한다. 그대의 재주는 조비의 10배이니 틀림없이 나라를 안정하고 마침내 대사를 이룰 것이요. 뒤를 잇는 태자가 보필할 만하면 보필하고 만약 그럴 제목이 못 되면 그대 스스로 성도의 주인이 되시오. 공명이 듣고 나서 식은땀을 흘리고 손발을 허둥대며 바닥에 엎드려 울며 절을 올려 말한다. 신이 어찌 감히 고갱지력을 다하지 아니하고 충정지절을 바치지 않고 죽음으로써 폐하의 뜻을 이어나가지 않겠습니까? 말을 마치고 머리로 바닥을 찌으니 피가 흐른다. 유비가 다시 공명에게 용탑으로 불러 앉히고 노왕유영, 양왕유리를 가까이 불러 분부했다. 너희 모두 짐의 말을 새겨 듣거라. 짐이 죽은 뒤 너희 형제 2사람은 모두 아버지를 대하듯이 승상을 섬기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말을 마치고 2 왕더러 함께 공명에게 절을 하라 하였다. 2 왕이 절을 마치자 공명이 말한다. 신이 비록 관과내가 터져 땅을 뒤덮더라도 어찌 능히 폐하의 은혜를 보답하겠습니까? 유비가 뭇 관리들에게 말한다. 짐이 이미 승상에게 맡기고 태자더러 승상을 아비처럼 섬기라 했소. 경들 모두 태만하지 말고 짐의 소망을 저버리지 마시오. 또한 조자룡에게 부탁한다. 짐과 경은 환란 속에서 상종해 지금에 이르렀으나 뜻밖의 이렇게 헤어지는구려. 경은 짐과 오랜 정을 생각해 아침 저녁으로 내 아들을 지켜보며 절대 짐의 말을 저버리지 마시오. 조자룡이 눈물 흘리며 말한다. 신이 어찌 감히 견마지로를 바치지 않겠습니까? 유비가 다시 여러 관리들에게 말한다. 경들과 관리들은 짐이 일일이 따로 부탁하지 못하나 바라건대 모두 자해하시오. 말을 마치고 가붕하니 그의 나이 63이었다. 이때가 장무 3년 4월 24일이다. 훗날 당나라 두보가 시를 지어 읊었다. 촉주가 동호를 치러 삼엽으로 향했지만 붕어하던 해에 영안궁에 머물렀네. 황제의 깃발은 지금 텅 빈 산속에 있었겠고 궁전은 허무하게 절간이 되었구나. 옛 묘당의 삼나무에 물새 둥지를 틀고 세시복납해야 촌 늙은이가 오네. 제갈량의 사당이 언제나 인근에 있으니 한몸 같은 군신에게 함께 제사를 올리네. 유비가 붕어하자 문무관료 가운데 슬퍼하고 상심하지 않는 이 없었다. 공명이 여러 관리를 이끌고 임금의 간을 받들어 성도로 돌아왔다. 태자 유선이 성곽을 나와 유비의 영구를 영접해 정전 안에 안치하였다. 장례를 마치고 유비의 유조를 열어 읽으니 이러하다. 짐이 병들기로는 이증으로 비롯하더니 마침내 잡병이 일어나 스스로 건질 수 없게 되었도다. 짐이 듣건대 사람이 50세면 죽어도 요절이라 하지 않거늘 짐의 나이 60이 지났으니 죽은들 무슨 여한이 있으리요. 그러나 너희 형제를 잊을 수 없으니 힘쓰고 힘써서 악은 작을지라도 하지 말며 비록 선은 작을지라도 부지런히 행하라. 오직 어질고 덕이 있어야만이 가히 사람을 신복게 할 수 있느니라. 내 애비는 덕이 박하여 좋게 본받을 바 없으니 내 없은 후에 내 승상과 함께 일하되 승상을 부모와 다름없게 섬기기를 게을리하지 말며 잊지 말지니 너희 형제 모두들 묻고 지시받기를 오로지 부탁하며 부탁하노라. 신하들이 유조를 읽기를 마치자 공명이 말한다. 나라에는 하루라도 임금이 없어서는 아니 된다 하였소. 청컨대 황태자를 옹립해 한 통을 이어야 하오. 이에 태자 유선이 황제 자리에 올라 연호를 건응으로 고쳤다. 제갈량에게 무양후의 자기를 더하고 익주목을 맡겼다. 유비를 해릉에 안장하고 소열 황제의 시호를 바쳤다. 황후 오씨를 황태후로 높이고 간부인은 소열 왕후가 되었다. 미부인도 황후로 추존하였다. 신하들을 승진하거나 포상하고 천하에 대사면령을 내렸다. 어느새 위군이 이것을 탐지해 중원으로 들어가 알린다. 측근 신하가 위주에게 아뢰니 조비가 크게 기뻐하며 말한다. 유비가 죽다니 짐에게 걱정이 없어졌소.
어찌 그 나라에 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병력을 일으켜 정벌하지 않겠소. 가우가 간언한다. 유비가 죽을 때 틀림없이 제갈량에게 탁구했을 것입니다. 제갈량은 유비의 은혜에 감격해 반드시 전심전력으로 뒤를 잇는 군주를 도울 것입니다. 폐하께서 창졸지간에 정벌하실 수는 없을 것이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자리에서 분연히 나오며 말한다. 이때를 틈타서 진병하지 않으면 또 언제를 기다리겠습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니 바로 사마의다. 조비가 몹시 기뻐하며 그에게 계책을 물으니 사마의가 말한다. 서신 한 봉을 다듬어 써서 요동에 있는 선비국의 왕 가비능에게 사자를 보내어 황금과 비단을 뇌물로 주어서 요소의 강족병사 10만을 일으켜 먼저 지름길을 따라서 서평관을 공격하는 것, 이것이 일로입니다. 다시 서신을 써서 사자를 보내며 교지와 포상을 가지고 남만으로 들어가서 오랑캐왕 맹익을 만나 병력 10만을 일으켜 익주, 영창, 장가, 월준의 사군을 공타해 서천의 남쪽을 치는 것이 2로입니다. 다시 사자를 보내 동호로 들어가 우호를 맺어 땅을 갈라주겠다 하면서 송건으로 하여금 병력 10만을 일으켜 양천의 협구를 공략해 곧바로 부성을 취하게 하는 것이 3로입니다. 또다시 사자를 항장 맹달의 거처로 보내어 상룡 땅에 10만 병력을 일으켜 서쪽으로 한중을 공략하는 것이 4로입니다. 그런 뒤 대장군 조진을 대도독으로 삼아 10만 병력을 이끌고 경조에서 곧바로 양평간으로 나가서 서천을 취하는 것이 5로입니다. 공이 50만 대병이 5로로 나란히 진격한다면 제갈량이 비록 강태공의 재주를 가진들 어찌 능히 이것을 막겠사옵니까? 조비가 크게 기뻐하며 즉시 은밀히 언변이 뛰어난 관리 4사람을 사자로 보냈다. 또한 조진을 대도독으로 삼아 병력 10만을 거느려 곧바로 양평간을 취하게 했다. 이때 장효 등의 옛무리 장수들은 모두 여루에 봉하고 기주, 서주, 청주와 합비 등의 관문과 길목의 주둔에 지키게 해서 모든 배치를 마치었다. 한편 촉한의 후주 유선이 즉위한 이래 옛 신하들은 병사한 이들이 많아 일일이 말할 수 없었다. 물은 모든 조정, 법규, 전량, 소송 등의 일들은 모두 제갈승상의 제갈을 받았다. 이때 후주가 아직 황후를 맞이하지 않아 공명이 무신하와 더불어 말씀을 올린다. 옛 거기장군 장비의 딸이 몹시 어질고 이제 17세이오니 전공황후로 맞이하실만 하옵니다. 후주가 즉시 황후로 맞이했다. 건흥 원년 가을 8월에 변방에서 급보가 날아든다. 위나라가 5로 대병을 일으켜 서천을 치러 옵니다. 제1로는 조진을 대도독으로 병력 10만을 일으켜 양평간을 공격합니다. 제2로는 반역한 장수 맹달이 상룡에서 병력 10만을 일으켜 한중을 침범합니다. 제3로는 동호의 송곤이 정병 10만을 일으켜 협구를 통해 서천으로 침입합니다. 제4로는 만왕 맹액이 오랑캐 군사 10만을 일으켜 익주의 사계군을 침범합니다. 제5로는 번왕 가비능이 강족 병사 10만을 일으켜 서평관을 침범합니다. 이들 5로 군마가 몹시 맹렬합니다. 이미 승상께 알렸으나 승상도 어찌할 바를 모르며 며칠째 이를 보러 나오지 않습니다. 후주가 듣고서 크게 놀라 즉시 측근 시종에게 교지를 가지고 공명을 찾아가 조종에 들어오라 전하게 하였다. 사자가 반나절이 지나서 돌아와 말한다. 승상의 부중에 있는 이가 말하기를 승상은 병에 걸려 나오지 못한다 하옵니다. 후주가 더욱 당황하였다. 다음날 황문시랑 동윤, 간부대의 두경 두 사람에게 명하여 승상의 침상으로 찾아가 이러한 중대사를 고하라 하였다. 동윤과 두경 두 사람이 승상의 부중 앞에 도착하지만 모두 들어갈 수가 없었다. 두경이 말한다. 선제께서 승상에게 탁고하시고 이제 주상께서 보위에 오르자마자 조비가 5로의 대병으로 국경을 침범하니 군정이 지극히 위급한데 승상은 무슨 까닭으로 병을 핑계로 나오지 않는 것이오. 한참 있다가 문지기가 승상의 영을 전한다. 병든 몸이 조금 나아 내일 아침 도당으로 나아가 의논하시겠답니다. 다음날 많은 관리가 다시 승상의 부중 앞에서 기다렸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역시 공명이 나오지 않는다.
어느덧 해는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승상은 끝내 나타나지 않아 기다리던 여러 관리들은 하는 수 없이 돌아가고 말았다. 제66장 초고 동맹. 촉한의 후주 유선이 장비가 남긴 현숙한 딸을 맞아 황후로 삼은 지 얼마 안 되는 건흥 원년 가을, 위나라 조비는 오로대병을 일으켜 침범하기 시작하였다. 상하 백성들이 들끓는 불안 속에 휩싸였을 때 승상 공명은 이 긴박한 정세를 아는지 모르는지 오직 칭병하고 승상부에서 나올 줄을 몰랐다. 어제도 오늘도 초조한 여러 관리들은 승상부의 문 앞에서 서성거렸다. 공명이 까닭없이 굳게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으며 만나지도 않는 날이 거듭되었다. 참다 못하여 두경이 후주 앞에 나아가 아뢰었다. 청하옵건대 폐하께서 친히 천자의 수레를 타시고 승상의 부중으로 가시어 계책을 물으소서. 후주가 즉시 많은 관리를 이끌고 궁으로 들어가 황태후에게 여쭈니 황태후가 크게 놀라 말한다. 승상이 무슨 까닭으로 이런단 말이오. 선제가 위탁한 정을 저버리는 것이오. 내 직접 가봐야겠소. 동인이 아랜다. 낭랑께서 아직은 가벼이 가시지 마옵소서. 신이 헤아리기에 승상은 반드시 무엇인가 고명한 생각이 있을 것이옵니다. 우선 주상께서 먼저 가시기를 기다리소서. 그래도 태만하다면 낭랑께서 태묘에 납시어 승상을 불러도 늦지 않을 것이옵니다. 태후가 주청을 받아들였다. 다음날 후주의 거가가 친히 승상의 부중에 도착한다. 거가가 도착하자 문지기가 황망히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리며 우러러본다. 후주가 묻는다. 승상은 어디에 계시는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옵니다. 다만 승상이 균지를 내려 백관이 함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라 했습니다. 후주가 거가에서 내려 걸어가서 홀로 세 번째 중문을 지나니 공명이 홀로 죽장을 짓고 작은 연못가에서 물고기를 보고 있다. 후주가 그 뒤 한참 서 있다가 이윽고 서서히 말한다. 승상이 편안하지 못한 것이요. 공명이 뒤돌아보니 바로 후주가 서 있다. 황망히 죽장을 버리고 땅에 엎드려 절한다. 신이 10,000번 주고 마땅하옵니다. 선주가 일으켜 세우며 묻는다. 이제 조비가 병력을 오로로 나눠 국경을 침범하니 몹시 위급한데 상부께서 무슨 일로 부중으로 이를 보시러 나오지 않는 게요. 공명이 크게 웃으며 후주를 모시고 내실로 들어가 좌정한 뒤 아랜다. 오로병이 오는 것을 신이 어찌 모르겠사옵니까? 신이 물고기를 본 것이 아니라 따로 생각이 있어서이옵니다. 어찌해야겠소? 강왕 가비능, 만왕 맹획, 반장 맹달, 위장 조진 이들 사로의 병력은 신이 벌써 모두 물리쳤습니다. 단지 송곤의 일로 병력이 남아있으나 신에게 이미 적병을 물리칠 계책이 있사옵니다. 다만 언변이 뛰어난 사람 하나를 사자로 삼아야겠는데 아직 그런 사람을 얻지 못해 깊이 생각하고 있었사옵니다. 어찌 폐하께서 걱정하실 필요가 있겠사옵니까? 후주가 듣고 나서 놀랍고 기뻐서 말한다. 상부에게 과연 귀신도 헤아리지 못할 재주가 있구려. 바라건대 적병을 물리칠 계책을 듣고 싶소. 공명이 말한다. 선제께서 폐하를 신에게 맡기셨거늘 신이 어찌 아침 저녁 한순간이라도 태만하겠사옵니까? 성도의 여러 관리 모두 병법의 묘를 깨우치지 못한지라 사람들이 모르게 한 것이니 어찌 사람들에게 누설하겠습니까? 노신은 서쪽 번국의 왕 가비능이 병력을 이끌고 서평관을 침범할 것을 미리 알았사옵니다. 신이 헤아리기에 마초는 집안 대대로 서천에 살던 사람으로 평소 강인들의 마음을 얻어 강인들이 마초를 신이 대장군이라 여깁니다. 신이 벌써 사람을 보내어 밤새 급히 경문을 전하여 마초로 하여금 서평관을 굳게 지키며 사방의 복병을 매복해서 날마다 교대로 맞게 하였사옵니다. 이곳 일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남만의 맹획이 병력을 이끌고 4개 고을을 침범하지만 신이 역시 급히 경문을 보내 위연더러 일군을 이끌고 자출우입, 우출자입하며 교대로 진격과 휴식을 하며 끊임없이 공격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적군을 현혹하는 의병의 계책이옵니다. 남만병이 오로지 용맹과 힘을 믿을 뿐 의심이 많아 의병을 본다면 틀림없이 감히 전진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이곳 일로도 걱정할 만한 것이 못되옵니다.
맹달과 이엄은 일찍이 생사지교를 맺었는데 신이 성도로 돌아올 때 이엄을 남겨 백제성 영왕궁을 지키라 하였습니다. 신이 벌써 서신일봉을 이엄의 친필을 모방해 써서 사람을 시켜 맹달에게 보냈사옵니다. 맹달은 반드시 꾀병을 내어 나오지 않을 것이니 이로써 군심이 흩어질 것입니다. 이곳 일로도 우려할 만한 것이 못되옵니다. 또한 조진이 병력을 이끌고 양평간을 범할 것을 알았사온데 이곳은 험준하니 지킬만 하옵니다. 신이 벌써 조자령도로 일군을 이끌고 험준한 길목을 지키되 출전은 하지 말라 했사옵니다. 조자룡은 아군이 출전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스스로 물러갈 것이옵니다. 이들 사로의 병력은 모두 걱정할 것이 못되옵니다. 신이 그래도 혹시나 지켜내지 못할까 걱정해 관음과 장포 두 장수에게 은밀히 지시해 각각 병력 3만을 이끌고 기묘한 곳에 주둔해 각처의 구원에 응하게 하였습니다. 이들 여러 곳에 작전 배치하는 일들은 모두 성도를 경유하지 않는지라 아무도 지각하지 못한 것이옵니다. 다만 오로지 동호의 일로 병력이 아직까지 쉽게 움직이지 않는데 사로의 적병이 이겨서 이곳 천중이 위급해지면 반드시 공격하러 올 속셈입니다. 만약 사로에서 실패하면 어찌 기꺼이 움직이겠사옵니까? 신이 보기에 송고는 조비가 3노에 걸쳐 동호를 침략한 원한을 생각해 틀림없이 그 말을 기꺼이 따르려 하지는 않을 것이옵니다. 비록 정세가 이렇다 하더라도 언변이 뛰어난 사람을 써서 곧바로 동호를 찾아가 이해 득실로서 설득하면 동호를 더욱 빨리 물러가게 할 수 있사옵니다. 나머지 사로의 병력이야 어찌 걱정할 만 하겠습니까? 다만 동호를 설득할 사람을 아직 얻지 못하여 신이 주저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어찌 번거롭게 폐하의 성가를 친히 오게 만들겠습니까? 후주가 말한다. 태우께서도 상부를 보러 오시고자 하셨소. 이제 짐이 상부의 말씀을 들으니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하니 어찌 또 걱정하겠소. 공명이 후주와 더불어 함께 몇 잔 술을 마시고 후주를 부중 밖으로 배웅한다. 여러 관리 모두 문 밖에 둘러서서 바라보니 후주의 얼굴에 희색이 돈다. 후주가 공명과 헤어져 어가를 타고 궁궐로 돌아갔다. 관리들이 궁금해하지 않는다. 공명이 보자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하늘을 우러러 웃는데 역시 얼굴에 희색이 있었다. 누군가 보니 바로 의양 신야 사람으로 성은 등, 이름은 지, 자는 백묘이다. 현재 호부상서인데 한나라 사마등후의 후손이다. 공명이 몰래 사람을 시켜 등지를 머물게 하였다. 많은 관리들이 모두 해산했다. 공명이 등지를 서원 안으로 불러 그에게 묻는다. 이제 총나라, 위나라, 오나라가 삼국으로 솥밭처럼 갈라섰으니 두 나라를 토벌해 통일을 이뤄서 중흥하려는데 먼저 어느 나라를 쳐야겠소. 제 우매한 의견은 위가 비록 한나라의 역적이지만 그 세력이 몹시 커서 급히 요동하기에는 어려우니 마땅히 서서히 도모해야 하옵니다. 이제 주상께서 보위에 오르신 지 얼마 안 돼 민심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으니 마땅히 동호와 연합해 입술과 이처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선제의 옛 원한은 씻어버리는 것이 바로 오래가는 계책입니다. 승상의 의견이 어떠하오신지 모르겠사옵니다. 공명이 크게 웃으며 말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 지 오래이나 아직 그 사람을 얻지 못했는데 오늘에야 얻었구려. 승상께서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을 시키려 하십니까? 그 사람을 보내어 동호와 동맹을 맺게 하겠소. 공께서 이미 그 뜻을 잘 아시니 틀림없이 임금의 명을 욕되게 하지 않을 것이오. 동호에 가는 사신은 공이 아니면 불가하오. 저의 재능과 지혜가 천박하니 이러한 중임을 감당치 못할까 두렵습니다. 내일 내가 천자께 아뢰어 곧바로 그대를 보낼 것을 청할 터이니 절대로 사양하지 마시오. 등지가 응락하고 물러갔다. 한편 동호의 육손이 위나라 병력을 물리치자 오왕 송곤이 육손을 보국장군 강릉우 형주목으로 제수하였다. 이로부터 모든 군권이 육손에게 넘어갔다. 장소와 고흥이 오왕에게 동호의 연호를 고칠 것을 청하였다. 그런데 위나라 군주 조비가 사자를 보냈다 하므로 송곤이 불러들였다. 사자가 말한다. 총나라에서 지난날 구원을 요청하니 위나라가 한때나마 현명하지 못해 출병해서 응하였습니다. 이제는 크게 후회하고 네 갈래 병력을 일으켜 서천을 취하려는데 동호도 접응해야겠사옵니다.
총나라 땅을 얻으면 절반씩 나눌 것이옵니다. 송건이 그 말을 듣고 결정하지 못한다. 이에 장소와 고흥들에게 물으니 장소가 말한다. 육손에게 반드시 높은 식견이 있을 터이니 물어보소서. 송건이 곧바로 육손을 불러들였다. 육손이 이르러 아랜다. 조비가 중원을 틀어잡았으니 서둘러 도모하지 못하옵니다. 이제 따르지 않으면 원수가 되고 말겠지만 소신이 보건대 위나라와 오나라는 제갈량의 적수가 아니옵니다. 우선은 부득이 응낙하고 군사를 정비하며 위나라의 네 갈래 병력이 어찌 되나 탐청해야겠습니다. 네 갈래 병력이 이기면 천중이 위급해져서 제갈량이 앞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이때 주상께서 곧바로 출병하시어 접응해 서천을 선취하는 것이 좋은 계책이옵니다. 네 갈래 병력이 패전하면 그때 따로 상의하겠사옵니다. 송건이 그 말을 따라서 위나라 사신에게 말한다. 군수를 아직은 갖추지 못했으니 나를 골라서 길을 떠나겠소. 사자가 작별을 고하고 떠났다. 송건이 사람을 시켜 알아보니 서번의 병력이 서평간으로 출병하나 마초를 보더니 싸우지도 않고서 스스로 물러났다. 남만왕 맹획도 병력을 일으켜 내 고을을 공격했으나 위연히 의병계로서 모두 무찌르자 본거지로 돌아갔다. 상룡의 맹달도 병력을 이끌고 가다가 병에 걸려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위나라 조진이 병력을 이끌고 양평간으로 출격했으나 조자룡이 곳곳에 험로를 틀어막으니 과연 장수 하나가 지키는 관문을 만명이 열지 못하는 형세였다. 조진이 야곡도에 병력을 주둔했으나 마침내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 송건이 이러한 소식을 듣고서 문무관리들에게 말한다. 육손이 참으로 귀신같이 헤아리오. 내가 함부로 움직였다면 서촉의 원한을 샀겠소. 그런데 서촉에서 사신 등지를 보냈다 한다. 장소가 말한다. 이것도 제갈량이 적병을 물리치려는 계책이옵니다. 등지를 유색액으로 보냈습니다. 어떻게 답해야겠소? 먼저 정각 앞에 커다란 솥을 세우고 수백 근의 기름을 담으소서. 그 밑은 숯불을 놓고 기름을 펄펄 끓여 키 크고 얼굴이 큰 무사 1000명을 가려 뽑아 제각기 칼을 쥐고서 국문에서 정각 위까지 늘어 세우소서. 그 뒤 등지를 불러들여 그가 사설을 늘어놓게 기다리지 마옵시고 여기기가 제 나라에서 유세했던 옛 이야기를 꺼내어 그를 꾸짖으며 여기기처럼 삶아버리겠다고 말씀하시어 어떻게 답하는지 보소서. 송건이 그 말을 따라서 기름솥을 세웠다. 그 좌우에 무사들을 세워 제각기 무기를 쥐어서 등지를 불렀다. 등지가 옷과 갓을 바로잡고 들어온다. 국문 앞에 이르자 무사들이 양쪽에 위풍도 늠름하게 제각각 강철칼, 큰 도끼, 긴 검, 짧은 창 등을 들고서 정각 앞까지 늘어섰다. 등지가 그 뜻을 깨닫고도 아무런 두려운 기색 없이 떳떳이 나아간다. 정각 앞에 이르니 죄인을 삶는 큰 솥 속에서 기름이 뜨겁게 끓어오른다. 좌우 무사들이 바라보니 등지는 오히려 빙긋이 웃고 있다. 측근 신하가 주렴 앞으로 끌고 가나 등지는 두 손 모아 허리를 굽힐 뿐 절을 올리지 않는다. 송건이 주렴을 걷어올려 크게 꾸짖는다. 어찌하여 절하지 아니하느냐? 등지가 앙연히 답한다. 큰 나라 천자의 사시는 작은 나라 임금에게 절을 올리지 않소. 송건이 크게 노해 말한다. 내 놈이 주제를 모르고 새치 혀만 믿으며 여기기가 제 나라에서 유세한 옛일을 흉내내느냐. 어서 기름솥으로 들어가라. 등지가 크게 웃으며 말한다. 동호에 어진이가 많다고 말들 하지만 한낱 글쟁이를 두려워할 줄 누가 알았으랴. 송건이 더욱 크게 노하여 말한다. 내가 어찌 내까지 필부놈이 두렵겠느냐. 등지가 두렵지 않다시면서 어찌하여 유세하러 온다고 두려워하시오. 내 놈이 제갈량을 위해 세객으로 왔으니 위나라와 절교하고 총나라로 돌아서라 말하지 않겠느냐. 나는 총나라의 한낱 유생이지만 일부러 오나라의 이해를 위해서 찾아왔소. 그런데 병사를 배치하고 기름솥을 늘어놓아 한낱 사자를 거부하니 어찌 그런 도량으로 사람들을 받아들이겠소. 송건이 그 말을 듣더니 어쩔 줄 몰라 하며 부끄러워한다. 곧바로 무사들을 내쫓고 등지를 정각으로 불렀다. 등지를 앉혀서 묻는다. 오나라와 위나라의 이해가 어떻소? 선생이 가르쳐 주시기 바라오. 대왕께서 총나라와 화친을 맺으시면서 위나라와도 화친을 맺으시렵니까?
나는 이제라도 총나라 군주와 화친을 맺고 싶소만 촉주가 어리고 식견이 얕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지내지 못할까 걱정이요. 대왕께서는 당대의 이름난 영웅호골이시고 제갈량도 한 시대의 중거리입니다. 총나라는 산천이 험하고 오나라는 장강이 굳게 막아줍니다. 두 나라가 화친을 맺으면 서로 입술과 이처럼 되니 나아가면 천하를 함께 삼키고 물러나면 솥발처럼 설 수 있사옵니다. 이제 대왕께서 인지를 보내서 스스로 위나라의 신하라 일컬으면 위나라는 반드시 대왕은 위나라 황제를 아련하고 태자는 황궁 안에서 황제를 모시라 요구할 것입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아서 위나라가 병력을 일으켜 온다면 총나라도 물길을 따라서 진격할 것이고 이렇다면 강남 땅은 더 이상 대왕이 가지지 못하옵니다. 대왕께 없어 제 못난 소견을 그럴듯하다 여기지 않으시면 저는 당장 대왕 앞에서 죽어 세객 노릇을 끝내겠사옵니다. 그 말을 마치고 옷을 걷어올려 기름소단으로 뛰어들려는데 송건이 서둘러 막아서 후전으로 불러들여 상빈으로 예우하였다. 송건이 말한다. 선생의 말씀은 내 뜻과도 들어맞소. 내가 이제 촉주와 화친을 맺으려는데 내 말을 전해줄 수 있겠소. 방금 소신을 삶으려던 분도 대왕이시오. 이제 소신을 사신 삼으려는 분도 대왕이십니다. 대왕께서 여우처럼 의심이 많아서 결정하지 못하신다면 어찌 남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내 뜻은 벌써 정했으니 선생은 의심하지 마시오. 이에 오왕이 등지를 머물게 하고서 많은 관리들을 모아 묻는다. 내가 강남의 82주를 손에 넣고 형주와 양양의 땅을 가졌지만 도리어 서촉의 외진 곳보다 못한 셈이오. 총나라는 등지가 있어서 군주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 오나라는 아무도 총나라로 들어가 내 뜻을 전할 사람이 없구려. 그때 한 사람이 자리에서 나와 아랜다. 소신이 사신으로 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니 오군 사람으로 이름은 장이요 성은 온이며 자는 해서가 아닌가. 그는 현재 중랑장이다. 송건이 말한다. 경이 총나라로 가서 제갈량을 만나 내 뜻을 잘 전하지 못할까 걱정이요. 공명도 사람일 뿐인데 소신이 어찌 두려워하겠사옵니까? 송건이 크게 기뻐하며 장원에게 큰 상을 내리고 등지와 함께 서촌으로 들어가 우호를 맺으라 하였다. 한편 공명은 등지가 떠난 후에 후주 유선에게 아랜다. 등지가 이번에 가서 반드시 성공할 것이옵니다. 오나라 땅은 어진이가 많으니 틀림없이 누군가 답례하러 올 것입니다. 폐하께서 사신을 예우해 그가 오나라로 돌아가 맹호를 맺도록 만드십시오. 오나라와 화친하면 위나라는 함부로 총나라에 출병하지 못하게 되옵니다. 위나라와 오나라가 편안하면 소신은 남쪽을 정벌해 오랑캐 나라를 평정하고 그 뒤에 위나라를 도모하겠습니다. 위나라가 꺾이면 동호도 오래가지 못하니 다시금 천하를 하나로 묶는 기업을 이룰 것이옵니다. 후주가 옳다고 여겼다. 그런데 동호에서 장원을 보내서 등지와 더불어 서촌으로 들어와 답례한다고 한다. 후주가 문무관리를 궁궐로 모아서 등지와 장원을 불러들였다. 후주가 예의를 다해 맞이 않는다. 연회를 끝내고 모든 관리가 장원을 숙소까지 배웅하였다. 다음날 공명이 연회를 베풀어 접대하였다. 공명이 장원에게 말한다. 선제께서 생전에 오나라와 화목하지 못했으나 이미 붕어하셨소. 지금 주상께서 오왕을 깊이 사모해 옛 원한을 잊고서 영원히 맹호를 맺고서 힘을 모아 위나라를 깨고자 하시오. 바라건대 대부께서 돌아가 좋은 말씀을 드리기 바라오. 장원이 응락한다. 술이 제법 거나하자 장원이 즐겁게 웃으며 마음을 놓아 제법 오만한 마음도 든다. 이튿날 후주가 황금과 비단을 장원에게 내리며 성곽 남쪽에 있는 우정 위에서 잔치를 베풀고 관리들을 시켜 배웅하였다. 공명이 은근히 술을 권한다. 이렇게 술을 마시는데 갑자기 누군가 술 취해 들어와서 당당히 인사하더니 자리에 앉는다. 장원이 괴이하게 여겨서 공명에게 묻는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성은 진이요 이름은 복이고 자는 자칙인데 현재 익주에서 학사로 있습니다. 장원이 웃으며 말한다. 학사라며 무엇을 배워서 가슴속에 쌓았는지 궁금하오. 진복이 정색하고 말한다. 총나라에서 삼쪽 동자 모두 배우러 나서는데 하물며 나 같은 이가 배우지 않겠소. 그렇다면 공께서 무엇을 배우셨는지 말해 주시오. 진복이 대답한다.
위로는 천문이요 아래로는 지리와 삼교 구류, 제자백가,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소. 고금의 흥망성쇠, 성현의 경전을 읽지 않은 것이 없소. 장원이 웃으며 말한다. 공께서 큰 소리 치셨으니 바로 하늘의 일을 물어보겠소. 하늘은 머리가 있소. 머리가 있소. 머리는 어느 쪽에 있소. 머리는 서쪽에 있소. 장원이 또 묻는다. 하늘은 귀가 있소. 하늘은 높이 있으면서도 낮은 곳의 소리를 들어 살피오. 시경의 두루미가 저 깊은 연못에서 울어도 하늘에서 듣는다 하였소. 귀가 없이 어찌 듣겠소. 장원이 또 묻는다. 하늘은 발이 달렸소. 발도 있소이다. 시경에 하늘이 힘들고 어렵게 걷는다 했으니 발이 없이 어찌 걷겠소. 진복이 또 묻는다. 하늘도 성이 있소. 어찌 성이 없겠소. 무슨 성이요? 진복이 답한다. 유시요. 어찌아오? 천자의 성이 유시인 것으로 알 수 있소. 장훈은 이 말을 듣자 화가 버럭 났으나 내색할 수도 없어 젖먹던 힘까지 다 내어 묻는다는 것이 이렇게 말이 헛나와 해는 동쪽에서 났소? 라고 묻는다. 해는 비록 동쪽에서 났지만 반드시 서쪽으로 빠지요. 이때 진복의 말소리가 맑고 대답이 물 흐르듯 하니 자리에 앉은 이들이 모두 놀란다. 장훈이 아무 말도 못하자 진복이 묻는다. 선생은 동호의 명사인데 하늘의 일을 물으셨으니 반드시 하늘의 이치를 잘 아실 것이요. 오래전에 천하가 혼돈한 상태에서 갈라지고 음양이 나뉘어졌소. 가볍고 맑은 것은 위로 떠올라 하늘이 되고 무겁고 탁한 것은 아래로 굳어서 땅이 되었소. 공공씨가 싸움에 지고 불주산에 박치기를 해서 하늘의 기둥이 부러지고 땅이 엎어졌소. 하늘이 서북쪽으로 기울고 땅은 동남쪽으로 주저앉았소. 하늘은 이미 가볍고 맑은 것이 위로 떠오른 것인데 무엇 때문에 서북쪽으로 기울었겠소? 또한 가볍고 맑은 것밖에 무엇이 둘러싸고 있겠소? 선생께서 가르쳐 주시오. 장훈이 대답할 말이 없어 자리를 피하며 살해한다. 뜻밖에도 총나라에 중거리 많구려. 강론을 듣고서야 내 무지몽매를 깨우쳤소. 공명은 장훈이 부끄러울까봐 걱정되어 좋은 말로 풀어준다. 술자리에서 질문이 어려웠지만 모두 농담일 뿐이요. 조카께서 나라를 편안케 하는 길을 깊이 아시겠지 어찌 말장난을 아시겠소. 장훈이 고개 숙여 고마워한다. 공명이 또한 등지에게 다시 오나라로 들어가 답례하라며 함께 가도록 하였다. 장훈과 등지 두 사람이 공명에게 작별을 고하고 동호로 찾아갔다. 한편 오왕은 장훈이 총나라로 들어가 아직 돌아오지 않자 문무관리들을 모아 상의한다. 그런데 측근 신하가 아랜다. 총나라가 등지를 장훈과 함께 보내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답례한다고 합니다. 송건이 불러들였다. 장훈이 정각 앞에 엎드려 후주와 공명의 덕을 두루 칭송하며 총나라가 맹호를 영원히 맺고자 일부러 상서 등지를 보내어 답례한다 말하였다. 송건이 크게 기뻐하며 술자리를 베풀어 대접한다. 송건이 등지에게 묻는다. 오나라와 총나라가 한마음으로 위나라를 멸하면 천하가 태평하고 두 임금이 나눠서 다스릴 터이니 어찌 기쁘지 않겠소. 하늘에 두 개의 해가 없고 백성에게 두 임금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위나라를 멸한 뒤에 천명이 누구에게 돌아갈지 아직은 알지 못하옵니다. 다만 임금된 이는 덕을 갈고 닦고 신하된 이는 충성을 다해 전쟁을 치러야 안식이 올 따름이옵니다. 송건이 크게 웃는다. 그대의 충심이 참으로 이와 같구려. 등지에게 크게 상을 내리고 촉으로 돌려보냈다. 이로부터 오나라와 총나라가 우호를 맺었다. 한편 이 일을 위나라의 세작이 탐지해서 불이 나게 중원으로 알리러 들어간다. 위나라 군주 조비가 듣고서 크게 화내며 말한다. 오나라와 총나라가 화친을 맺다니 틀림없이 중원을 도모할 속셈이요. 짐이 먼저 정벌하는 것만 못하겠소. 이에 문무관리들을 크게 모으더니 병력을 일으켜 오나라를 칠 것을 상의하였다. 이때 대사마 조인과 태위 가후는 이미 죽고 없었다. 시중 신비가 자리에서 나와 아랜다. 중원은 지금 땅은 넓지만 백성이 적으니 병력을 일으킨들 아직은 이롭지 않사옵니다. 오늘날 쓸 계책은 앞으로 10년은 병력을 기르며 둔전을 실시해서 식량과 병력을 넉넉히 하는 것이 제일이옵니다. 그런뒤 병력을 운용해야 오나라와 총나라를 깨뜨릴 수 있사옵니다. 조비가 화내며 말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선비의 이야기요.
이제 오나라와 총나라가 화친을 맺으면 조만간 국경을 침범할 터인데 어찌 한가롭게 10년을 기다리겠소. 곧바로 교지를 내려서 병력을 일으켜 오나라를 치려 하는데 사마의가 아랜다. 오나라는 장강에 험하여 배가 없으면 건너지 못하옵니다. 폐하께서 반드시 어가를 타고 몸소 정벌하시려면 크고 작은 싸움배를 갖추어 채영 땅에서 진격하여 수춘을 빼앗고 광릉에 이르러 강구를 건너서 곧바로 남서를 빼앗는 것이 상책이옵니다. 조비가 이 말을 따른다. 이날부터 밤낮 없이 공사를 다그쳐서 폭이 좁고 긴 배에 용주를 10척 만드니 길이가 20길 남짓으로 2,000사람도 실을 만하다. 싸움배를 3,000척 넘게 만들었다. 위나라 황초 5년 가을 8월에 높고 낮은 장수와 관리를 불러 모아 명령을 내리니 조진을 선봉으로 삼고 장요 장암 문빙들을 대장으로 삼아서 앞서게 하였다. 허저 여건은 중군에서 호위를 맡고 조유가 후미를 맡았다. 유엽 장제는 참모가 되었다. 앞뒤로 물과 무트로 군사들이 30만이 넘는데 나를 골라 병력을 일으켰다. 사마의를 상서복야로 앉혀 허창에 머물게 해서 모든 나라 일은 모두 사마의에게 물어서 처리하게 하였다. 제67장 친히 남쪽을 정벌하다. 풍운이 점차로 험악해지는 위나라의 일고일동은 동호의 세작에 의해 탐지한 바 되어 즉시 송곤에게 보고되었다. 근신이 황망이 들어와 오왕에게 아랜다. 이제 위왕 조비가 몸소 용주를 타고서 물과 무떼서 30만이 넘는 대군을 거느리고 채용에서 출진해서 틀림없이 광릉을 취하려는데 장강을 건너서 강남에 상륙한다면 큰 재앙이 옵니다. 송건이 크게 놀라 곧바로 문무관리들을 모아 상의한다. 고응이 말한다. 이제 주상께서 이미 서촉과 화친을 맺었으니 서신을 가다듬어 제갈공명에게 보내 병력을 일으켜 한중에서 출격해서 세력을 나누게 하십시오. 동시에 대장을 한 사람 보내 남서에 주둔해서 막도록 하십시오. 육손이 아니면 이렇게 막중한 임무를 맡을 수 없겠소. 육주는 형주를 지키고 있어서 함부로 움직일 수 없사옵니다. 내가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오. 눈앞에 아무도 그를 대신할 리가 없구려. 말을 미처 마치기에 앞서 한 사람이 자리에서 재빨리 나온다. 소신이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바라건대 한 무리 군사를 통솔해서 위나라 군사를 맡겠사옵니다. 조비가 몸소 장강을 건넌다면 소신이 기필코 사로잡아 전하께 바치겠사옵니다. 장강을 건너지 않더라도 위나라 군사의 태반을 죽여서 위군이 감히 동호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게 하겠사옵니다. 송건이 누군가 보니 바로 서성이다. 송건이 크게 기뻐서 말한다. 경이 강남 일대를 지킨다면 내가 무엇을 걱정하겠소. 서성을 안동장군으로 봉해서 건업과 남서의 군마를 모두 지휘하게 했다. 서성이 성은에 감사하며 어명을 받들어 물러갔다. 곧바로 강군에게 명령을 내려서 무기와 장비를 잔뜩 갖추고 깃발들을 곳곳에 세워서 강가를 지키는 계책으로 삼았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나오며 말한다. 오늘 대왕께서 막중한 임무를 장군에게 맡겨서 위나라 군사를 깨트려 조비를 생포하려는데 장군은 어째서 군마를 빨리 동원해서 강을 건너지 않고 해남 땅에서 적병을 막겠다 하시오. 조비 병력이 오기만 기다리다 후에 막급할까 두렵소. 서성이 바라보니 바로 오왕의 조카 손소이다. 손소의 자는 공내이며 벼슬은 양이 장군으로 일찍이 광릉을 수비했다. 나이가 어리지만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담력과 용기가 대단하였다. 서성이 말한다. 조비의 군세가 대단한 데다 이름난 장수를 선봉으로 삼았으니 우리가 강을 건너서 칠 수는 없소. 저들의 배가 북쪽 강가에 모두 모이기를 기다려서 깨트릴 계책이 내게 있소. 내 수하에 삼천 군마가 있고 광릉의 도로와 지형을 잘 알고 있으니 바라건대 스스로 강북으로 가서 조비와 한바탕 죽기 살기로 싸우겠소. 이기지 못하면 군령을 달게 받겠소. 서성이 따르지 않는데도 손소가 고집을 부리며 가겠다 한다. 서성이 들어줄 마음이 없어도 손소는 거듭 가겠다고 하니 서성이 화내며 말한다. 내가 이렇게 군령을 듣지 않는다면 내 어찌 장수들을 통제하겠느냐. 무사들에게 소리쳐서 끌어내어 참아라 한다. 도부수들이 손소를 붙잡아서 군문 밖으로 끌고 가서 검은 깃발을 세운다.
손소의 부하장수가 송건에게 급보하니 송건이 서둘러 말을 타고 손소를 구하러 왔다. 무사가 이제 형을 집행하려는데 송건이 어느새 도착해서 도부수를 쫓아서 손소를 구하였다. 손소가 소리내 울며 아랜다. 소씨는 왕년에 광릉에 있어서 그곳 지리를 잘 압니다. 그곳으로 나아가서 조비를 무찌르지 않고서 그가 장강을 건너기를 기다린다면 동우는 머지않아 끝장이옵니다. 송건이 곧장 영내로 들어가니 서성이 영접해서 안으로 들여서 아랜다. 대왕께서 소신을 도독으로 삼아서 병력을 거느려 위나라를 막으라 하셨사옵니다. 이제 양의장군 손소가 군법을 준수하지 않고 군령을 어기니 마땅히 참해야겠는데 대왕께서는 무슨 까닭에 풀어주시옵니까? 손소가 혈기가 바야흐로 장한 탓에 군법을 어겼으니 제발 너그럽게 용서하기 바라오. 법은 소신이 세운 것도 대왕께서 세운 것도 아니고 나라의 전형이옵니다. 친척이라고 풀어주면 어찌 사람들에게 명령이 듣겠사옵니까? 손소가 법을 어긴 것은 마땅히 장군의 처치에 맡겨야 하오. 그러나 이에는 본래 성이 유시인데 내 형님께서 몹시 아껴서 손시성을 내렸소. 내게 제법 공로를 쌓았는데 이제 죽인다면 형제의 의리를 저버리게 되오. 우선 대왕의 체면을 봐서 죽을 죄를 잠시 미루겠사옵니다. 송건이 손소더러 서성에게 절을 올리라 하지만 손소가 기꺼워하지 않고 오히려 서성에게 소리 높여 말한다. 내 의견을 따르면 반드시 군사를 이끌고 조비를 깨뜨릴 수 있소. 죽더라도 그대의 생각을 따르지 못하겠소. 서성의 낯빛이 바뀐다. 송건이 손소를 꾸짖어 내쫓고 서성에게 말한다. 이런 녀석 하나 없은들 오나라에 손해가 있겠소. 이제부터 다시는 글을 쓰지 마시오. 하고 말을 마치고 돌아갔다. 이날 밤 누군가 서성에게 손소가 자신의 수하정병 3,000을 거느리고 강을 건넜다 알린다. 서성은 그들이 잘못되면 오왕의 체면을 깎을까 두려워 곧 정봉을 불러서 비밀 계획을 건네주며 3,000병력을 이끌고 강을 건너서 도우라 했다. 한편 위왕 조비가 용주를 타고서 광릉에 이르고 선봉 조지는 벌써 병력을 이끌고 장강에 포진했다. 조비가 묻는다. 강가에 얼마나 병력이 있소? 조진이 말한다. 강 건너 멀리 바라봐도 아무도 보이지 않고 아무 깃발이나 영체도 없습니다. 틀림없이 속임수요. 짐이 직접 그 허실을 살피러 가겠소. 이에 물길을 크게 열어서 용주를 내어 장강에 이르러 강가에 정박한다. 용주 위에 용과 봉황, 해와 달을 그려놓은 5가지 빛깔의 깃발을 세우고 여러 가지 황제의 장식물을 가득 채우니 그 빛이 눈부시다. 조비가 용주 안에 가만히 앉아서 멀리 강남을 바라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아 고개를 돌려 유엽과 장제를 돌아보며 말한다. 강을 건너도 되지 않겠소? 유엽이 말한다. 병법에 실실허어라 했사옵니다. 저들이 대군이 오는데 어찌 방비하지 않았겠사옵니까? 폐하께서는 서두르지 마시옵소서. 우선 사나흘을 기다려 저들의 동정을 살피고 그런 뒤에 선봉을 보내서 강을 건너 정탐하도록 하소서. 경의 말씀이 내 뜻과 들어맞소. 이날 날이 저물어 강물 위에서 밤을 보낸다. 이날 밤 달이 구름에 가려져 컴컴한데 군사들 모두 등불을 드니 하늘과 땅을 비추어 흡사 대낮처럼 밝다. 멀리 강남을 바라보니 역시 불빛 한 점 보이지 않는다. 조비가 좌우의 사람에게 묻는다. 대체 어찌된 일이오? 측근 신하가 아랜다. 생각건대 폐하의 군사가 온다고 하자 허겁지겁 달아났을 뿐이옵니다. 조비가 속으로 비웃는다. 동틀 무렵 안개가 크게 껴서 천지에 자욱하니 서로 얼굴도 못 알아볼 정도였다. 잠시 뒤 바람이 일더니 안개가 흩어지고 구름이 걷힌다. 멀리 강남 일대가 모두 연달아 성벽이고 성루 위에 칼날이 햇볕에 번쩍인다. 성벽 곳곳에 모두 각종 깃발과 호대가 꽂혔다. 눈 깜짝할 사이에 몇 사람이나 와서 아랜다. 남서의 강변 일대까지 석두성에서 수백 리를 잇따라서 성곽과 배와 수레가 실처럼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모두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조비가 크게 놀란다. 원래 서성이 갈대를 엮어서 허수아비를 만들어 모조리 푸른 옷을 입히고 깃발을 쥐어서 가짜 성곽과 보루 위에 세운 것이었다. 위나라 병사들이 성 위에 허다한 인마가 있는 것을 보고 어찌 간담이 서늘하지 않겠는가. 조비가 탄식한다.
위나라의 무사들 무리가 1000을 넘지만 아무 소용이 없구나. 강남의 인물들을 아직은 도모할 수 없구나. 이렇게 놀라고 있는데 갑자기 미친 듯이 바람이 크게 불어서 하얀 물결이 하늘까지 넘실거리고 강물이 튀어서 임금의 옷을 적신다. 또한 크고 작은 배들이 뒤집어지려 한다. 조진이 허둥지둥 문빙을 시켜서 작은 배를 저어와서 황제를 구원하게 하였다. 용주 위에 사람이 똑바로 서 있지 못하는데 문빙이 용주 위로 뛰어올라 조비를 업고 작은 배로 내려와서 큰 강의 항구로 달아난다. 그런데 유성마가 알린다. 조자룡이 양평관을 나와서 장안을 공격하러 달려옵니다. 조비가 듣더니 너무 놀라서 낯빛이 하얗게 질려 어서 군사들을 거두라 명하였다. 군사들이 제각기 달아나는데 그 뒤에서 오나라 군사들이 뒤쫓아온다. 조비가 교지를 내려 천자의 물건도 모조리 버리고 달아나라 했다. 조비가 탄 용주가 곧 회하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북소리 피리소리 한꺼번에 울리고 함성이 크게 뒤흔들며 옆에서 한 무리 군사가 몰려오니 손두대장은 바로 손소다. 위나라 병사들이 막아내지 못하고 태반이 꺾이고 물에 빠져 죽은 이를 헤아릴 수 없다. 장수들이 힘을 떨쳐서 위나라 군주를 구출했다. 위나라 군주가 회하를 따라서 30리를 못 가 회하 가운데서 갈대밭이 있었다. 그곳에 미리 물고기 기름을 부어 놓았는데 모조리 불붙는다. 불길이 바람을 타고 내려오는데 바람이 몹시 거세다. 불꽃이 하늘에 가득 타올라서 조비가 타고 있는 용주를 가로막는다. 조비가 크게 놀라 다급하게 작은 배로 내려갔다. 강가에 닿을 때 용주 위에도 어느새 불이 붙었다. 조비가 허둥지둥 말을 타는데 강둑 위에서 한 무리 군사가 몰려오니 선도대장은 정봉이다. 장효가 급하게 말을 몰아서 맞이하다가 정봉이 쏜 화살을 허리에 맞는다. 그러나 서왕이 구출해서 위나라 군주를 지키며 달아났다. 꺾인 군사가 무수하다. 그 뒤에서 손소와 정봉이 말, 수레, 무기, 배들을 빼앗고 거두는데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위나라 군사가 크게 져서 돌아갔다. 오나라 장수 서성이 오롯이 큰 공을 세웠다. 오왕이 크게 상을 내린다. 장효가 허창으로 돌아가서 마침내 화살 맞은 상처가 터져서 죽었다. 조비가 그를 후하게 장사 지낸 것이야 말할 것도 없다. 한편 조자룡이 병력을 이끌고 양평관에서 출격하는데 갑자기 승상이 보낸 문서가 도착했다고 한다. 익주의 기사 옹계가 남만항 맹해과 연결해서 오랑캐 병사 10만을 거느리고 내고을을 침략했기에 조자룡더러 군사를 돌리라 이르고 마초를 시켜 양평관을 굳게 지키게 하고 승상은 스스로 남쪽을 정벌하려 한다고 한다. 이에 조자룡이 급히 병력을 고도 돌아갔다. 이때 공명은 성도에서 군마를 정비해서 몸소 남쪽을 정벌하려 하였다. 한편 제갈승상이 성도에 머물며 큰일 작은일 가리지 않고 모두 몸소 공무를 처리하고 결단하였다. 동촌과 서촌 백성들이 기쁘게 태평성대를 즐기니 밤에도 문을 잠그지 않고 길에 떨어진 물건도 줍지 않는다. 다행히 여러 해 잇따라 크게 풍년이 들어 늙은이나 어린이나 모두 배를 두드리고 노래를 부르며 나라에서 노역을 시켜도 서로 앞다퉈 부지런히 일하였다. 이리하여 군수 물자, 무기, 여러 가지 쓸 것들이 완비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쌀은 곳간에 가득하고 재물은 곳집에 들어차 있었다. 건흥 3년에 익주에서 급보가 날아드니 오랑캐왕 맹획이 오랑캐 병사 10만을 크게 일으켜 국경을 넘어 침략한다고 알린다. 건영의 태수 옹계는 한나라 십방우 옹치의 후예인데 맹획과 연결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장치군의 태수 주포와 월치군의 태수 고정 두 사람이 성을 갖다 바쳤다. 겨우 영창의 태수 황왕홀로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다. 이제 옹계, 주포, 고종 세 사람의 부하 군사들이 모두 맹획을 도와 기랍잡이로 나서 영창군을 공격하였다. 이제 왕안과 공조벼슬의 여계가 백성을 모아 이곳 성을 사수하나 형세가 위급하다. 이에 공명이 조정으로 들어가 후주에게 아랜다. 소신이 보건대 남쪽 오랑캐가 복종하지 않으니 참으로 국가의 큰 우환입니다. 소신이 마땅히 대군을 이끌고 토벌하러 가야겠사옵니다. 동쪽으로 송건이, 북쪽으로 조비가 있는데 이제 상부께서 짐을 버리고 가셨다가 오나라와 위나라가 쳐들어오면 어찌하겠소.
동호는 방금 우리나라와 화친을 맺어 다른 마음이 없을 것이옵니다. 다른 마음이 있더라도 이엄이 백제성에 있으니 이 사람이 육손을 막을 수 있사옵니다. 조비는 얼마 전에 패하여 날카로운 기세를 이미 잃어 아직 멀리까지 도모할 수 없사옵니다. 게다가 마초가 한중에서 곳곳의 길목을 지키니 걱정할 것 없사옵니다. 소신이 또한 관은과 장포들에게 군사를 둘러 나눠 도우라 할 것이니 폐하를 지키는데 아무 실수가 없을 것이옵니다. 이제 소신이 먼저 오랑캐 땅을 소탕하고 그 뒤 북쪽 정벌에 나서 중원을 도모하여 선제께서 소신을 3번 찾아오신 은혜를 갚고 폐하를 부탁받은 무거운 소임을 다하겠나이다. 짐은 나이가 어리고 아는 것이 없으니 오로지 상부께서 알아서 하시오. 말을 마치기에 앞서 자리에서 한 사람이 나오며 말한다. 불가합니다. 불가합니다. 사람들이 누군가 보니 남양 사람으로 성은 왕, 이름은 연, 자는 문의인데 지금은 간이대부 벼슬에 있다. 왕년이 간언을 올린다. 남쪽은 불모의 땅이고 열병의 고을입니다. 승상께서 국가의 중임을 아울러 맡았는데 스스로 멀리 정벌함은 옳지 않습니다. 게다가 옹개들은 옴 같은 하찮은 질병이니 승상께서 단지 대장 한 사람을 보내어 토벌하셔도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남만 땅은 우리나라에서 몹시 멀어 많은 사람들이 천자의 교화를 받지 못하여 거두어 굴복시키기 몹시 어려우니 내 스스로 정벌해야겠소. 때로 강경하게 때로 부드럽게 따로 헤아릴 것이 있으니 남에게 쉽게 맡길 일이 아니오. 왕년이 거듭 애써 공고하나 공명이 따르지 않는다. 이날 공명이 후주에게 고별하고 장환을 군사 참모로 비위를 장사로 동골과 봉건 2사람을 연사로 임명하였다. 조자룡과 위원은 대장으로 군마를 총독한다. 왕평과 장익은 부장으로 삼았다. 총나라 땅에 장수 수십 사람을 더하여 모두 합쳐 천중의 병사 50만을 일으켜서 익주로 출발하였다. 그때 간우의 셋째 아들 관색이 군영으로 들어와 공명을 만나 말한다. 형주가 함락된 뒤 포가장으로 피신하여 병을 치료했습니다. 늘 천중으로 와서 선제를 뵙고 함께 복수하려 했으나 상처가 미처 낫지 않아 길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요새 병이 다 나았으나 알고 보니 오나라 원수들은 모두 이미 주륙당한 뒤라 서촌으로 달려와 황제 폐하를 뵈려는데 마침 도중에 남쪽을 정벌하는 군사를 만나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공명이 듣고 감탄에 마지 않는다. 사람을 보내어 조종에 알리며 관색을 선봉으로 삼아 함께 남쪽 정벌에 나섰다. 큰 무리를 이룬 인마가 각각 대오를 맞춰 행군한다.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며 밤에 머물고 새벽에 떠난다. 이르는 곳마다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 한편 옹계는 공명이 대군을 거느리고 온다고 듣고 바로 고종 주포와 상의에 병력을 3갈래로 나누었다. 고종은 가운데를, 옹계는 왼쪽을, 주포는 오른쪽을 맡았다. 3갈래에서 제각기 병력을 5, 6만씩 이끌고 맞섰다. 이에 고종이 악한을 선봉으로 삼았다. 악한은 키가 9척이요 생김새가 추악한데 한자루 방천극을 잘 쓰며 만명의 사내를 당할 용맹을 가졌다. 수하 병력을 이끌고 큰 영체에서 떨어져 나와 총나라 병사를 맞으러 온다. 한편 공명은 대군을 이끌고 익주의 경계에 이르렀다. 선봉위원과 부장 장익 왕평이 익주의 어기에 이르자마자 악한의 군마와 마주쳤다. 양쪽 진영이 마주보며 둥글게 포진하자 위원이 말을 타고 나와 크게 욕한다. 역적은 어서 항복하라. 악한이 말을 내달려 위원과 창칼을 교차한다. 몇 합을 안 싸우고 위원이 못 이기는 척 달아나자 악한이 뒤쫓아온다. 몇 리 못 달아나 함성이 크게 울리며 장익과 왕평 2갈래 군사가 몰려와 뒷길을 끊는다. 악한이 되돌아가려는데 새 장수가 힘을 모아 막아 싸워 악한을 사로잡는다. 그를 포박하여 대체로 끌고 가 공명을 만나러 들어갔다. 공명이 사람을 시켜 결박을 풀어주고 술과 음식을 내어 대접했다. 공명이 묻는다. 그대는 누구의 부장이요? 저는 고종의 부장입니다. 나는 고종을 충의로운 인물이라 알고 있소. 그러나 이제 옹계가 깨어 이렇게 됐소. 이제 그대를 풀어줘 돌려보내니 고태수더러 어서 투항하여 큰 화를 면하라 하시오. 악한이 인사를 올리고 떠나 되돌아가 고종을 만나 공명의 덕을 이야기하니 고종도 감격해 마지 않는다.
다음날 옹계가 영채를 찾아와 인사를 마치고 말한다. 악한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소? 제갈량이 의롭게 여겨 풀어준 것이요. 이것은 제갈량이 이간시키려는 깨요. 우리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고 이 사람을 풀어준 것이요. 고종이 반신반의하며 마음속으로 주저한다. 그런데 총나라 장수가 싸움을 건다고 한다. 고종 스스로 3만 병력을 거느리고 나가 맞이했다. 몇 합 안 싸우고 말머리를 돌려서 달아나니 위연히 병력을 이끌고 크게 진군하여 20리 남짓 뒤쫓아 무찔렀다. 다음날 옹계도 병력을 일으켜 싸우러 나오지만 공명은 잇따라 사흘을 싸우러 나오지 않는다. 나흘째에 옹계와 고종이 병력을 두 갈래로 나눠 총나라 영체를 치러 온다. 한편 공명은 위연에게 양쪽 방면을 정탐하라 하였다. 정말 옹계와 고종의 양쪽 병력이 오는데 복병에게 걸려서 태반이 죽고 사로잡힌 이는 헤아리지 못한다. 모조리 대체로 압송해 왔다. 옹계의 부하들은 한쪽에 갇히고 고종의 부하들은 다른 쪽에 갇혔다. 공명이 총나라 군사들에게 노래를 시킨다. 고종의 사람들은 살려주고 옹계의 사람들은 모조리 죽이리라. 군사들이 모두 이 말을 듣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공명이 옹계의 사람들을 끌고 오라 시켜 그들에게 묻는다. 너희 모두 누구의 부하냐? 고종의 부하입니다. 공명이 그들 모두 살려주라 시키고 술과 밥을 주어 위로한다. 사람들을 시켜 입구까지 배웅하여 영체로 돌아가게 놓아주었다. 공명이 다시 고종의 사람들을 불러 물으니 모두 저희는 참으로 고종의 부하 군사입니다. 라고 말한다. 공명이 또한 그들 모두 살려주라 시키고 술과 밥을 내렸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한다. 옹계가 오늘 사람들을 토항시키며 너희 주인과 주포의 머리를 베어 바쳐 공로로 삼겠다 했지만 차마 받아들이지 못했다. 너희는 고종의 부하 군사이니 너희를 풀어줘 돌아가면 다시는 배반하지 말아라. 또다시 잡혀온다면 결탄코 쉽게 용서하지 않겠다. 모두 고마워 절을 올리고 떠났다. 본체로 돌아가 고종을 만나 이 일을 알린다. 이에 고종이 몰래 사람을 보내어 옹계의 영체에서 살펴들으니 풀려서 돌아온 사람들 모두 공명의 덕을 이야기하고 이 때문에 옹계의 많은 부하 군사가 고종에게 기순할 마음을 가졌다. 이렇더라도 고종은 속으로 마음이 놓이지 않아 다만 한 사람을 시켜 공명의 영체로 들어가 그 허실을 알아보게 하였다. 그 사람을 길에서 매복 중이던 군사가 잡아 공명에게 끌고 왔다. 공명이 일부러 그를 옹계 부하로 착각한 척하며 군막으로 불어들여 묻는다. 너희 원수는 고종과 주포 두 사람의 머리를 베어 바친다더니 무슨 까닭에 약속한 날짜를 어기느냐. 내 놈이 이렇게 세세하지 못해서야 어떻게 세장 노릇을 하겠느냐. 공명이 술과 밥을 그에게 내리고 밀서를 하나 써 부탁한다. 너는 이 서신을 옹계에게 전하여 어서 손을 써서 일을 그르치지 말라고 하여라. 세작이 절을 올리고 떠나 고종을 다시 만난다. 공명의 밀서를 바치며 옹계가 이러이러하다고 말한다. 고종이 밀서를 읽고 나서 크게 노하였다. 내가 진심으로 대했건을 도리어 해치려 들다니 인정으로 보나 도리로 보나 용서하기 어렵구나. 악한을 불러 상의하니 악한이 말한다. 공명은 어진 사람이니 배반하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반하여 나쁜 짓을 한 것은 모두 옹계 때문입니다. 그를 죽여 공명에게 투항하는 것만 못합니다. 어떻게 손을 써야겠소? 술자리를 마련하여 사람을 시켜 옹계를 부르십시오. 그에게 다른 마음이 없다면 거리낌 없이 오겠으나 오지 않는다면 반드시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주공께서 그 앞쪽을 치시고 저는 영체 뒤 좁은 길에 숨어 기다리면 잡을 수 있습니다. 고종이 그 말을 따라 술자리를 마련하여 옹계를 불렀다. 과연 어제 풀려난 군사의 말을 듣고 의심하며 두려워 오지 않는다. 이날 밤 고종이 병력을 이끌고 옹계의 영체를 쳐들어갔다. 알고 보니 공명이 풀어줘 목숨을 살린 사람들 모두 고종의 덕이라 생각하여 이 틈에 싸움을 돕는다. 옹계의 군사가 싸우지도 않고 스스로 흐트러졌다. 옹계가 말을 타고 산길 쪽으로 달아나는데 이리를 못 가 북소리 울리며 한 무리 군사가 튀어나오니 바로 악한이었다. 악한이 방청극을 꼬나지고 말을 몰아 앞장섰다. 옹계가 미처 손을 놀리지 못하고 악한의 방청극에 찔려 말 아래 굴러떨어지니 악한이 그 목을 베어서 높이 매단다. 옹계의 부하 군사 모두가 고종에게 투항한다.
고정이 양쪽 부대를 이끌고 공명에게 토항하러 와 군막 안에서 옹개의 목을 바쳤다. 공명이 위에 앉아 무사들에게 고정을 끌어내어 목을 베어오라고 소리친다. 고정이 말한다. 저는 승상의 큰 은혜에 감격하여 이제 옹개의 수급을 가지고 투항하러 왔거늘 어째서 저를 베라 하십니까? 내가 거짓으로 항복하고서 감히 나를 속일 셈이냐? 승상께서 제가 거짓으로 항복한 줄을 어떻게 아십니까? 공명이 상자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어 고정에게 주며 말한다. 주포가 이미 사람을 보내어 은밀히 항복 문서를 바치며 너와 옹개가 생사지교를 맺었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어찌 하루아침에 이 사람을 쉽게 죽이겠느냐. 그래서 내 거짓 항복을 안 것이다. 고정이 억울하여 외친다. 주포의 반간지게입니다. 승상께서는 절대 믿지 마소서. 나도 한쪽 말만 믿기 어렵다. 주포를 잡아온다면 비로소 내 진심이 드러나겠구나. 승상께서는 의심치 마소서. 제가 주포를 잡아와 승상께 보인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의심이 사라지겠다. 고정이 즉시 부한 악한과 수하 병사들을 이끌고 주포의 영체를 쳐들어갔다. 영체에서 10리 떨어진 곳에 이르자 산 뒤에서 한 무리 군사가 나오니 바로 주포의 군사다. 주포는 고정의 군사가 오자 황망히 고정과 이야기하려는데 고정이 크게 욕한다. 내 놈이 무슨 까닭에 밀서를 제강 승상에게 보내어 반간지게로 나를 해치려 했느냐. 주포가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벌어진 채 미처 대답하지 못한다. 갑자기 악한이 주포의 말 뒤로 돌아가 방천국으로 찌르니 주포가 말 아래 나뒹군다. 고정이 소리 높여 말한다. 따르지 않는 놈은 모두 죽이겠다. 이에 군사들이 일제히 토항하였다. 고정이 양쪽 군사를 이끌고 공명을 찾아와 군막 안에서 주포의 수급을 바쳤다. 공명이 크게 웃는다. 내 일부로 그대로 하여금 두 역적을 죽여 충심을 드러내게 했소. 고정과 악한은 이번 일을 기회로 하여 다시는 반역하지 않겠노라고 울면서 참회하였다. 드디어 공명은 고정으로 하여금 익주태수를 삼아 삼군을 총섭하게 하고 악한으로 아장을 삼았다. 이리하여 첫 번 싸움에 힘들지 않고 제갈공명은 삼노군마를 평정한 것이었다. 삼국지 인물열전 12 유비 감동을 주는 영웅 시대가 요구하고 백성이 선택한 주인공 소설 삼국지의 바탕이 된 역사서 삼국지는 위나라 조조를 주인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설의 작가 나간중은 조조가 아닌 유비를 주인공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유비를 주인공으로 선택한 것은 나간중이 아니었습니다. 대중들이었죠. 소설로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저작거리 민담과 연극을 통해 삼국지를 접했던 일반 대중은 조조가 아닌 유비의 이야기에 열광했습니다. 결국 작가가 독자의 요구에 맞춘 거죠. 정말 유비가 영웅 맞나요? 소설 삼국지에서 유비의 활약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용맹함과 전투는 간호와 장비, 조자룡, 황충 등 무장의 몫이었고 승리를 이끄는 신묘한 계책은 제갈공명이 담당했습니다. 지략과 정치력, 군사력과 경제력은 조조보다 한참 떨어졌습니다. 유비는 초계 황제가 될 때까지 인생의 3분의 1을 도망자 신세로 살았고 공손찬, 도겸, 여포, 조조, 원소, 유표에 얹혀 사는 더부살이 인생이었습니다. 심지어 총나라의 근거지인 형주와 익주 지역을 차지할 때에도 답답하고 소극적인 고집불통 지도자였습니다. 어질고 올바른 마음을 가진 영웅. 하지만 당시 지도층은 유비를 영웅으로 평가합니다. 일반 백성 사이에서도 유비는 목숨을 다해 함께하고 싶어하는 군주이자 영웅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유비와의 피난 생활을 자처해 목숨을 잃었고 농민 유아는 피난길에 유비를 굶겨보낼 수 없다며 아내의 인육을 요리해 바치기까지 합니다. 조조를 비롯한 당시 영웅들은 백성으로부터 최고 인기를 얻고 있는 유비를 무시할 수 없었고 자신이 영웅을 품을 도량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유비를 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비가 당대 영웅들과 백성들에게 인정과 지지를 받은 이유는 어질고 올바름을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엔 외척과 환관들의 전횡으로 나라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지러운 시기를 틈타 일어난 영웅들도 충신을 멀리하고 아부하는 소인배를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 만큼 법과 정치는 균형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유비의 어질고 올바름은 백성들에게 한나라를 복원할 사람이란 희망과 위로를 안겨주었습니다. 유비가 삼국지의 주인공이자 황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어질고 올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재를 감동시키는 리더십. 유비는 인재를 얻고 쓰는 방법도 남달랐습니다. 유비에겐 관우, 장비, 조자룡 같은 훌륭한 맹장과 최고의 책사, 제갈공명이 있었습니다. 유비는 이들을 지극정성으로 등용했고 그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했습니다. 필요한 인재를 얻기 위해 삼고초려도 마다하지 않았고 가족보다 부하들을 우선시함으로써 그들에게 감동을 안겼습니다. 조자룡이 구해온 자기 아들을 내던지며 아이는 또 낳을 수 있지만 그대 같은 장수는 또 구할 수 없다고 말한 사람이 바로 유비였습니다. 조조 역시 사람 욕심이 많아 인재를 널리 중용했습니다. 하우돈, 조인, 순우, 곽가 등 걸출한 맹장과 책사를 거느리고 있었죠. 하지만 조조는 유비와 달리 등용한 인재를 필요한 만큼만 썼습니다. 신하에게 유비만큼의 감동을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꿈이 있는 흑수저. 전한 경제의 아들인 중산정왕 유승의 후손입니다. 유비는 어느 자리에서든 자신을 황실의 후예라고 소개했습니다. 집신과 돗자리를 파는 별 볼 일 없는 처지였지만 자기 정체성만큼은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도원결의에서 관우보다 어렸음에도 형이 된 것은 바로 황실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비의 이러한 정체성은 황제가 되는 정당성을 부여했고 꿈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유비는 꿈이 있었고 꿈을 위해 노력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패배와 주변의 무시를 당했지만 황제의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참모 방통에게 한 말을 보면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조조와 나는 물과 불처럼 다르다. 그는 조급하지만 나는 느긋하고 그는 폭력을 앞세우지만 나는 인의를 내세우며 그는 속임수에 능하지만 나는 매사를 정성으로 대한다. 삼국지의 영원한 주인공. 유비는 삼국지의 주인공이지만 마지막이 멋지거나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주위의 만류에도 동생 관우의 복수를 위한 전쟁을 시작했고 수하장수의 말을 듣지 않아 죽음을 맞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유비는 제갈공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재능이 조비의 10배에 달하니 필시 나라를 안정시키고 끝내 대사를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이요. 만약 내 아들이 보좌할 만하면 보좌하시고 그가 재능 있는 인물이 아니면 그대가 스스로 취하도록 하시오. 제갈공명에게 무한 신뢰를 보내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달라고 당부하는 것을 끝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유비의 이러한 신뢰와 나라를 위한 마음은 앞으로의 유비가 삼국지의 영원한 주인공으로 남게 할 것이란 생각을 해봅니다.